이렇게 마지막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연휴여서 아쉬움이 더 큽니다. 그래도 100년 만에 가장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더 가까이서 더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돌아온 분들은 내일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열차 안에서 일상으로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분들도 있겠죠. 뉴스룸 첫 소식은 서울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로 오는 열차엔 지금도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 권민재 기자, 열차에서 내린 시민들이 많이 보이는군요. 대부분 고향에서 돌아오는 길이겠죠? 제가 오후 4시부터 이곳 서울역을 취재했는데요. 아직도 서울로 오는 열차들은 아직도 대부분 만석인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 모두 상행선의 예매율은 96%에서 99%를 넘나들었습니다. 시민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매할 때 들어가는 거 어려워가지고 막 대기도 걸고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다행히 운 좋게 이렇게 티켓은 구할 수 있어가지고요. 이 차는 타고 올라올 수 있었어요. 네, 서울역은 평소에도 북적이는 곳이긴 한데 오늘 특히 시민들의 이 두 손이 무거워 보입니다. 오늘 그곳 말고도 다양한 귀경길의 모습을 취재를 했죠. 네, 제가 오늘 오전부터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을 둘러봤는데요. 시민들의 모습을 잠시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마다 양손이 무겁습니다. 집에서 고기 받아와가지고.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 어머니도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작년에 갔다 왔어요. 3년 만에 갔죠. 많이 더 왔어요. 코로나 거리두기로 비어있던 휴게소엔 추석 연휴로 신이 난 아이들이 북적였습니다. 거리두기 전에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고민하고 힘들었는데 자유롭게 갈 수 있었고 언니들 오랜만에 만나서 놀아서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만났지만 짧은 시간이 아쉽습니다. 그전에는 엄두도 못 냈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만나겠나 그 생각도 들고. 아니야, 100세 세대야. 네, 고속도로는 어떻습니까? 밤 9시까지 꽉 막힐 걸로 예상이 됐잖아요. 주요 고속도로는 현재 일부 구간을 제외하곤 차차 정체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오후 8시 출발을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30분, 광주에서는 3시간 20분, 강릉에서는 2시간 40분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저녁 9시쯤 전국적으로 도로 상황이 원활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권민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새 관저로 거처를 옮깁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마칠 걸로 보이는데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사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먼저 입주 준비가 한창인 관저 주변을 강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서울 한남동 본관촌 인근입니다. 최근 이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촬영도 금지가 돼서 더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제 앞으로 한 200m 정도를 더 가면 관저로 들어가는 입구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이사를 앞두고 주변 경계는 더 삼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군용적이잖아요. 새 관저는 과거 외교부 장관 공관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건물 면적은 약 1,400제곱미터, 위기관리센터와 회의실, 부속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넉 달 전과 비교해보면 창문은 집안이 보이지 않는 방탄유리로 바뀌었고 근처에 나무를 더 심어 내부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시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냅니다. 만약에 주변에서 집회나 시위가 있으면 굉장히 혼란을 야기할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이 좀 걱정돼요. 또 오신다니까 또 환영할 법도 없잖아 있겠지 뭐. 그죠? 뭐 청와대가 용산 오면서 또 같이 대통령 오시는 거니까. 윤 대통령의 출퇴근길도 달라집니다. 새 대통령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거리는 약 3km입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저희 취재 차량은 10분 정도 걸렸는데요. 대통령 차량 행렬은 신호 통제를 받기 때문에 5분 정도면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이곳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출발할 경우 약 7km를 가는데 10분 정도 걸립니다. 새 관저에선 시간도 거리도 절반으로 단축되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태풍 힘남로 대응을 위해 임시로 새 관저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정식 입주는 추석 연휴 직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이렇게 입주가 코앞인데 한남동 관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내부 공사를 맡은 업체가 과거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상태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작될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한남동 관저는 공사 초기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내부 공사를 맡은 A업체와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인연이 특혜 시비로 번졌습니다. A업체는 수의계약으로 12억 원 상당의 공사를 따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후원사 명단에 A업체가 포함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업체는 당시 전시회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며 감사의 뜻에서 이름을 올린 것이지 실제 후원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의 개입이 의심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거야말로 대통령 부인이 직접 이권에 개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공사 비용도 논란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초 25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지만 예산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20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 들어갑니까? 앞으로 거의 이제 마무리된 걸로. 외부에 위치한 관저로 출퇴근하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할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 부지 내에 관저를 새로 지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한남동 관저에 대해 따져볼 문제는 또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주 이용하는 게 바로 헬기입니다. 그런데 한남동 관저는 헬기가 뜨고 내리는 게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헬기장 부지를 새로 마련해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칫 대통령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긴박할 때 이동에 지장은 없는지 걱정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한남동 관저에선 정식 헬기장을 운용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산 중턱이라 헬기가 뜨고 내릴 공간이 협소하단 겁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는 앞에 광화문 광장서부터 쭉 해서 유도로서부터 해가지고서 옆에 있는 주변의 건물들을 사실 다 낮춰놨기 때문에 피해가 이제 좀 적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이 그 진입로서부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최근 헬기 운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헬기와 같은 기종이 이착륙하는 헬기장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좁아도 가로 세로 27m 정도 필요합니다. 관저 앞마당에 설치하기엔 건물과 너무 가까워 위험합니다. 헬기가 내리게 되면 헬기 바람 때문에 이 돌들이 밖으로 막 흩어지니까. 국회 국방위 김병주 의원은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헬기장을 만들기 위해 관저 주변에 일부 나무를 베고 공터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관저 주변 주택가에선 헬기 소음도 문제입니다.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인데요. 이렇게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관저와 울타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근처에 주택가도 들어서 있는데 주민들은 통행 제한이나 소음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변수에 의해서도 많이 돌아다니실 거고요. 그럼 타 보면은 소음이 불가피하지. 헬기 한 대가 뜨고 내릴 때 나는 소음은 약 110데시벨. 전철이 통과하는 선로역보다 더 시끄러운 수준입니다. 통상 대통령이 이동할 땐 경호상 이유로 외관이 같은 헬기를 2대 이상 같이 띄웁니다. 근처 주택가에서 소음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일본의 지배 덕분에 한국이 발전했다. 일본 우익 세력이나 주장할 법한 내용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세계 최고 명문이라는 미국의 하버드대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에서입니다. JTBC가 이 교재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이 다수 반영돼 있고 위안부 문제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재의 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설명하면서 일본은 1910년에 한국을 무력으로 합병했다고 적었습니다. 식민지라는 표현 대신 병합, 통합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비슷합니다. 일단 식민화라는 단어가 없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면서 거기서 완전 너무 크게 진짜 충격을 먹어서 사실 그 다음에 한 몇 페이지 읽다가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일제강점기를 다루면서 정작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이 기간 동안 더 산업화되고 교통과 전력 인프라도 개선됐고 교육, 행정, 금융 시스템도 현대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지배 덕분에 한국이 발전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치우친 내용입니다. 일제의 강제징용 관련해서는 아무런 역사적 배경 설명이 없습니다. 대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면서 당시 우리나라 예산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을 한국에 지불했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일본의 주장을 담았습니다.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비판하는 대목입니다. 역시 일본 측 입장을 반영한 겁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자, 이 사안 취재한 정재용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원 수업 교재라고 하는데 어떤 수업이죠? 네, 우선 제가 이 교재를 직접 들고 나와봤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제본이 따로 돼 있지는 않지만 40여 페이지 되는 이 필수 교재입니다. 네. 이 교재가 사용되는 수업은 바로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1학년 수업 중에 여러 국가나 기업 사례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수업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일제 강점기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일본 입장을 상당히 많이 반영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게 필수 과목이라는 점입니다. 예, 필수 과목이니까 듣고 안 듣고를 선택할 수도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입학생이면 누구나 읽어야 하는 그런 교재인 겁니다. 네.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왜곡해서 논란이 됐던 하버드 램지어 교수 기억하실 겁니다. 이 교수가 썼던 것은 논문입니다. 네. 논문은 선택적으로 읽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건 필수 교재인 만큼 신입생이면 모두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겁니까? 이 대학원 신입생이 약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1년에 약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왜곡된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외에 다른 학교에서도 이걸 구매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실제 사이트 모습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교재는 도대체 누가 쓴 겁니까? 네, 여기 보면 이 지필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6명의 지필진인데 4명의 백인과 1명의 중국인 그리고 일본인 1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모두 하버드대 소속 교수진과 연구진들입니다. 필수 교재인 만큼 대학의 공식 예산을 지원받아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런데 정작 한국인은 1명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한국에 대한 내용인데 한국인 지필진이 1명도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하버드 내에는 일본 측 후원을 받는 재팬센터 같은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 학내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우호적인 성향을 띤 교수가 상당히 많다고 하고요. 실제 램지어 교수의 경우에도 일제 강제징용 그룹인 미츠비시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기도 하지요. 저에게 이 내용을 제보해준 하버드대 소속 직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그 친북화 그쪽에 힘이 강해요. 한국 편을 들기가 한국 편도 아니지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하기가 힘들어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계 최고 명문으로 알려진 하버드 이렇게 세계적으로 파급력도 굉장히 큰데 이렇게 그런 곳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건 미국 내에서 우리와 일본의 영향력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정말 바로잡아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재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처럼 나라 밖에서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왜곡이 계속되고 있는데 안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극우 성향 단체가 한밤중에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있던 시민단체 회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충돌했습니다. 대치가 4시간 넘게 이어졌고 일부 참가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윤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의 옛 일본 대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보수 성향 단체 신자유연대가 집회를 열면서 소녀상을 지키던 시민단체 반일행동 회원들과 충돌한 겁니다. 그동안 위안부 피해는 사기라고 주장해온 보수단체 회원들이 소녀상 철거와 정의기억연대 해체 등을 요구했습니다. 집회모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발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반일행동 측은 이들이 소녀상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당시 집권국인 영국의 승인으로 일본의 은유 지배를 박차되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영국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충돌은 오늘 새벽까지 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가 탈진해 병원에 옮겨지거나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영상을 바탕으로 두 단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추석날 밤에 떴던 보름달입니다. 구름 사이로 조금 흐릿하게 보이긴 하지만 100년 만에 볼 수 있는 가장 둥근 보름달이었는데요. 이 달을 밤잠 설쳐가며 지켜보고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석 달 뒤 달 궤도에 도착할 우리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를 만든 과학자들입니다. 달만큼 커다란 꿈을 그리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김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아이들을 재우면서 하늘을 봤더니 달이 있어서 아빠가 저기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곤 했었죠. 송 박사는 다누리를 타고 달에 가는 꿈을 자주 꿉니다. 그는 다누리가 달까지 가는 길을 그린 주인공입니다. 발사 날짜가 달라도 속도를 맞춰서 12월 16일에 도착하도록 설계했는데 그러기까진 4만 번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연구진들은 다누리의 순항을 위해 추석 연휴에도 머리를 맞대며 궤적과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결국에는 저희가 솔루션을 찾아내고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값진 경험을 하였습니다. 김경자 박사는 학창 시절 달엔 물도 없다고 배웠지만 이제 우주광산을 세울 꿈을 꿉니다. 달은 뼈처럼 물이 없어요. 딱 말씀하시거든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달에 물이 많아서 적어도 10% 이상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추출할 수 있죠. 물과 함께 주목하는 건 핵융합 원료로 쓸 수 있는 헬륨-3인데 100만 톤 넘게 쌓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에 1톤을 가치로 봤을 때 들이 빌려달라. 무인으로도 자원을 채굴해 오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다른 광산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누리가 궤도를 돌며 구석구석을 첨단 카메라로 찍으면 달 지도도 그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랜선으로 달을 여행할 수 있는 3차원 입체 지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저기 우리가 만든 게 저기 있어라고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네, 이렇게 가족과 웃으며 꿈을 얘기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거리에서 홀로 명절을 맞은 사람들도 추석 보름달 아래 함께 있었습니다. 일터에서 권리를 인정받고 싶다는 하청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옥상 위 광고판에 서 있는 사람, 하이트진로 하청업체 소속 화물차 기사들입니다. 25일 동안 여기 머물렀습니다. 이번 추석이나 이럴 때도 지금 같이 이제 집안 식구들 만나뵈러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 와이프야 상당히 미안하고 죄송했고요. 15년째 그대로인 운송료 올려달란 요구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2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추석 하루 전날 파업은 가까스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운송료 얘기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또 운송료가 어느 정도 현실화로 복귀가 돼야 저희가 이 고용승계랑 손배소가 처리가 되고 현업에 복귀하더라도 좀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길 겁니다. 강남의 이 빌딩 앞 천막도 하청 문제를 말합니다. 현대차 대리점 소속 비정규직 판매원이던 김선영 씨는 7년 전 노조를 만든 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4대 보험 요구한 그 조합원들은 모두 다 해고를 한 것이죠. 비정규 판매사원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인정할 수 없다. 노동자가 맞다고 대법원에서까지 인정받았지만 원청 현대차는 하청인 대리점 문제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싸움도 아직 그대로입니다. 470억 원 손배소 문제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갚지도 못할 돈을 노동자들에게 부과하면서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는 이 사회가 과연 옳은 사회인지. 모두 고공에서 또 거리에서 명절을 맞은 하청 노동자입니다. 일하는 곳은 다르지만 소망은 같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연휴 보내시고 가족들이 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하는 일들 다 마무리 잘 되셨으면 좋겠고 모든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JTBC 박민규입니다. 네, 이번엔 휠체어에서 보낸 명절 연휴의 모습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특히 마트에서 장 볼 때 어떤 점을 손보면 더 많은 분들이 편해질 수 있을지 이 내용은 하예빈 기자가 고민해봤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 북적이는 대형마트. 입구 한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마련돼 있습니다. 지난해 법이 바뀐 뒤로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은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3대 이상 꼭 있어야 합니다. 휠체어 앞부분에 카트를 연결하는 방식인데 전동 휠체어엔 쓰기가 어렵습니다. 수동 휠체어 구조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좁아서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끼워야 되는데. 이게 약간 조절이 안 되나요? 이게 안 되는데요? 안 돼요? 매장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인파를 뚫고 움직이는데 애를 먹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계산대. 폭이 좁아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아, 이거 빠지네. 왜 빠져요? 이게 자꾸 옆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진입로가 넓은 셀프 계산대로 이동해 바코드를 찍고 결제하고 물건을 담았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개정된 법에 장애인용 쇼핑카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동 휠체어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수동 휠체어용 카트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충분한 현장 조사 없이 법을 바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드는 과정부터 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지를 검토했어야 되는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렇게 탁상행정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국내 전동 휠체어 사용자 수는 약 22만 명. 건강보험 없이 휠체어를 산 사람들까지 합치면 실사용자는 더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저희한테는 일상적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런 카트뿐만 아니라 다른 뭐 배려도 같이 해주셨으면 좀 그게 저희의 일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 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운구차가 도착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작별 인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과거 잉글랜드한테 핍박을 받았던 곳에선 우리 왕이 아니라는 시위도 열렸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운구차가 모습을 드러내자 추모 열기가 높아집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운구차를 향해 꽃을 던지고 작별 인사를 보냅니다. Even now, 40 years on, that oath of allegiance still stands. It was an absolute pleasure to serve Her Majesty. She was our boss.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을 출발한 운구차는 에든버러 홀리루드 궁에서 하루를 보낸 뒤 런던 버킹엄궁을 거쳐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장례식이 열리는 19일 오후까지 일반인 조문을 받습니다. 아이들도 손편지와 꽃으로 여왕을 배웅했습니다. I'm sad that she's gone. She was an amazing queen, and it's upsetting that she's not here anymore. 하지만 모두가 영국 여왕의 마지막을 추모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았던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선 애도 분위기에 대한 거부감도 퍼지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자치권을 행사하는 웨일스에선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1인 시위가 열렸고 아일랜드 축구장에선 여왕의 죽음을 기뻐하는 노래가 논란이 됐습니다. 영국과 포클랜드 전쟁을 벌였던 아르헨티나에선 한 TV 진행자가 죽음을 축하한다며 샴페인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엘리자베스보다 인기가 없는 왕위를 물려받은 찰스 3세를 놓고 현지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특히 즉위식에서 짜증을 내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이참에 왕실 제도를 없애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찰스 3세가 즉위식에서 공식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펜이 놓인 쟁반이 거슬렸는지 얼굴을 찌푸리고 미는 신용을 하자 직원은 황급히 치웁니다. 잠시 후 이번엔 잉크통을 치우라고 손을 내줬습니다. 짜증을 내는 듯한 새 국왕의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가디언과 데일리메일 등 영국 언론은 이 장면을 따로 편집해 보도했습니다. 엘리자베스였다면 직접 옮겼을 것이라며 찰스 3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장면이란 비판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른 언론은 찰스 국왕의 행동이 새로운 군주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적었습니다. 영국 왕실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군주제에 대한 이미지는 점점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연방 국가 간 결속도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엘리자베스 2세의 죽음은 영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일부 국가들의 노력을 재촉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자메이카 등 카리브해 몇몇 국가는 영연방을 탈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18일부터 이틀 동안 영국 런던을 방문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장례식 참석 직후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서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회담도 추진 중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은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네, 주식 팔기 한 달 전 왜 파는지, 얼마나 파는지 알리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 회사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대상입니다. 상장 한 달 만에 임원들이 900억 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우고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카카오페이 먹튀 논란이 불러온 대책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올해 초 포털 사이트의 카카오페이 종목 게시판 모습입니다. 먹튀하려고 상장했냐는 식의 글이 빼곡합니다. 이 회사 대표와 임원진이 상장한 지 한 달 만에 약 900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았다고 공시하자 투자자들이 공분한 겁니다. 임원진이 주식을 팔 정도인데 미래가 있겠냐는 비관론 속에 한 달 만에 주가가 6만 원 폭락했고 지금까진 다 합쳐 14만 원 넘게 빠졌습니다. 이런 사태가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지분을 거래하기 30일 전엔 미리 공시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몇 주를 얼마에 왜 파는지 다른 주주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총 주식의 1% 이상이나 50억 원어치 이상을 팔거나 살 때입니다. 일단 먹튀를 막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거란 평가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을 자제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매각하는 물량이 줄어들 것이고요. 하다 보면 그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이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봐서. 하지만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규제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사전 공시라는 것은 똑같은 반복이 되지 않을까. 왜 파는지 정확히 적지 않거나 50억 원 밑으로 파는 등의 꼼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2016년 말 출범한 국정농단 특검팀은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재판이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죠. 지난해 박영수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사퇴한 뒤에 이 재판이 1년 넘게 멈춘 상태입니다. 사실상 아무 일 못하고 있는 건데 이 특검을 유지하는 데 국민 세금이 연간 10수억 원 쓰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국정농단 특별검사 사무실입니다. 아무런 현판도 안내 문구도 없이 CCTV 녹화 중이라는 경고 문구만 써 있습니다. 수화기를 통해 문 너머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안 계세요? JTBC 취재진입니다. 사무실엔 검찰에서 파견 나간 수사관 2명만 근무 중이었습니다. 소송을 돕던 변호사들도 모두 떠났고 박 특검과 함께 임명됐던 특검보들 역시 지난해 7월 박영수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사임할 때 함께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사표로 국정농단 사건 중 마지막으로 남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판도 1년 반째 멈춰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검 없이 재판을 열 수 없어서입니다.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권리고요. 국회가 조속하게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무실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JTBC는 박 전 특검팀에 들어간 지난해 1년치 예산을 분석했습니다. 배정된 예산은 총 17억 9천여만 원. 특검팀은 이 중 4분의 3이 조금 안 되는 12억 2천여만 원을 썼습니다. 특검보들의 퇴직금을 포함한 인건비가 가장 많고 사무실 임대료 등이 뒤를 잇습니다. 새 특검이 임명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재판이 열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계속 들어가야 하는 상황. 국정농단 특검법은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합의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 전 특검의 사임 이후 후임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전형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이제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특검 공백이 생길 경우에 이제 신속하게 후임자를 재임명할 수 있는 그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법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다음 달 15일 부산에서 무료 콘서트를 열죠. 당초 옛 공장 부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10만 명이 모일 걸로 예상이 됐는데 허허 벌판이라 안전 문제도 걸리고 또 주변 숙박료가 터무니없이 올라서 5만 명가량 참석할 수 있는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으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소들이 막무가내로 숙박료를 올리고 기존 예약을 강제로 취소해버리는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TS 콘서트는 10만 관객이 함께하는 초대형 행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초 BTS 공연은 이곳 부산 기장군 일광읍 옛 항공유리 부지에서 열릴 계획이었습니다. 10월 15일로 날짜가 확정되자 인근 숙박업소들은 기다렸다는 듯 요금을 올렸습니다. 1박에 500만 원까지 치솟은 곳도 있었습니다. 개최 장소를 놓고는 열악한 교통 여건과 안전 문제까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부산시는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으로 공연 장소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바가지 숙박료는 여전합니다. 취재진이 최저가 숙박료 비교 앱으로 확인해봤습니다. 공연 당일 A 호텔이 띄운 2인 기준 1박 요금은 100만 원. 같은 주말이긴 해도 전주는 15만 원 선이었습니다. B 호텔은 전주의 5배 가격으로 요금을 띄웠습니다. 사람 대상으로 사람 대상으로 얼마나 더 심할까 이런 생각을. 심지어 이미 다 마친 예약을 강제로 취소해버리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근데 숙박은 취소를 해야 된다, 오버부킹이 돼서. 그럼 오버부킹한 증거를 달라, 이제 그래서 증거를 줄 수 없다, 개인정보다. 숙박업소들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요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이제 성수기 때 요금이 올라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부산시는 합동지도 점검 등 사태 해결에 나서기로 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숙박업소들이 성수기 요금 정도로만 올린 건지 또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바로 팩트체크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재은 기자, 팩트체크팀도 직접 확인을 해봤을 텐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먼저 부산 지역의 5성급 호텔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일부 호텔의 경우 성수기 요금보다 다소 비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롯데호텔은 BTS 공연이 있는 주말을 기준으로 전주 대비 2.7배 가격이었고요. 성수기 요금보다도 20만 원 안팎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파크 하얏트와 아난티 힐튼은 전주 대비 각각 1.3배, 1.5배 정도의 요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웨스틴조선 한 곳 빼고는 세 곳의 호텔이 모두 가격이 전주에 비해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공연장 근처의 관광 호텔들은 어떻던가요? 네, 성수기나 평소 주말보다 요금을 올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동래구의 한 관광 호텔의 경우를 보시죠. 이 공연 전 주말 가격은 9만 5천 원이었는데 공연이 있는 주말에는 인터넷 예약이 아예 안 됐습니다. 이 문의를 했더니 주변 업소가 얼마나 올리는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이 4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곳인데요. 해운대구 비관광 호텔의 경우 공연 전 주말은 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BTS 공연이 있는 주말 요금은 22만 원이었습니다. 네, 뭐 가격 올리는 거는 숙박업소들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원래 잡혀있던 예약을 강제로 취소해버리는 것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따져봤는데요. 사고가 나거나 예약을 이중으로 받는 등 호텔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실수가 있었다라고 책임을 인정하는 걸 전제로 이용하기로 한 날로부터 10일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문제를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BTS 관련 공연을 예약을 취소를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피해 사례를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이 숙박업소에서 가격이 잘못 써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펜션 사장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영업을 못하게 됐다, 이런 식의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오른 요금이 버젓이 게시돼 있었고 다른 소비자가 예약을 했다는 겁니다. 소비자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사업주가 책임이 있는지는 사건마다 조사해야 알 수 있다고 했고요. 소비자원에서 조정이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산시도 역시 숙박업소 요금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취소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비판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BTS 팬들은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계속 신청하고 있고요. 또 폭리를 취하는 숙박업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연휴 동안 먹은 음식들 때문에 몸이 무거워졌다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한 잔, 두 잔 마신 술도 꽤 영향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술병의 열량을 적기로 했는데 김나한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소주 한 병의 열량은 400kcal를 넘습니다. 쌀밥 한 공기 반 분량입니다. 맥주도 밥 한 공기보다 열량이 많습니다. 1차에서 삼겹살과 소주, 2차에서 맥주에 양념치킨과 감자튀김을 먹으면 하루 성인 남성의 권장 섭취 열량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술을 먹으며 열량을 따지긴 쉽지 않습니다. 과자와 음료수 등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포장지에 열량이 나와 있지만 술은 예외입니다. 그냥 있는 대로 마시다 보니까 칼로리에 표기되어 있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한 500에서 700으로.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정부와 주류협회들이 술에도 열량을 표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막걸리와 와인 등 알코올이 들어간 것은 모두 다 포함입니다. 다만 한꺼번에 모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이 120억 원이 넘는 회사부터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술의 열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건 편리한 일이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술은 일반 음식과 열량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을 엠프티 칼로리라 그래서 또 영양소가 되지 않는 칼로리, 영양소가 들어오는 거는 절대 아닌 거죠. 소주 한 병을 안주 없이 마시고 밥 한 공기를 먹은 거로 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중국 쪽으로 방향을 튼 제12호 태풍 무이파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는 오늘부터, 호남과 충청권은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모레까지 제주에는 많게는 120mm, 호남 서해안에는 10에서 50mm, 충청과 전북엔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 등 중부는 막판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남부는 대구 25도 등으로 선선하겠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무이파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일본 남쪽 해상의 열대 저압부가 14호 태풍으로 발달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흐르는 시간을 꼭 붙잡고 싶지만 연휴는 끝나갑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